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노비출산 휴가 프로젝트. 채널명 별빛 사랑방.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아니어도 좋고 점심시간 북적이는 식당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 10명을 무작위로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중 4명을 지워보십시오. 방금 지워진 그 4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짐승이자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사고팔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으며 주인의 기분에 따라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좀비 영화나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선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조선을 선비의 나라 예의범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동반계의 지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고고한 유교 문화의 밑바닥에는 전체 인구의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는 노비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국민 노예화 시스템.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같은 핏줄과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을 대대손손 노예로 부린 거의 유일한 나라. 오늘 별빛 사랑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은 우리가 막연히 아름답게만 생각했던 조선의 낭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단어가 단순히 요즘 생긴 말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끔찍한 DNA였음을 확인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던 그림자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쳐드리는 별빛 사랑방의 주인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저 아이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에 내 책상 빠지는 거 아니야? 진급 누락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앞섰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뒤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 근로기준법은커녕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그 야만의 시대에 가축과 다를 바 없이 취급받던 최하층 노비에게 무려 13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던 리더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격적인 거냐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가 90일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조선의 왕은 노비에게 130일을 줬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 왕이 할 일 없어서 노비 따위 신경 썼겠어? 그냥 인구 늘리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한 리더의 목숨 건 투쟁이자 사람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 묻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별빛 사랑방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 하면 뭘 배우나요? 훈민정음, 추국이, 앙부일구 이런 위대한 발명품들을 줄줄 외웁니다.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은 과학기술이나 문자 창제, 그 너머 바로 사람을 향한 시선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세종실록 30권과 64권 그리고 80권에 걸쳐 기록된 노비 출산 휴가 혁명입니다. 제가 왜 굳이 혁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그야말로 피 말리는 설득과 논쟁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조선 전기 사회상은 물론이고 세종이라는 인물의 뇌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해답까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600년 전 조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본격적인 정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노비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마님 심부름이나 하고 쌀밥 얻어먹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양반들은 노비를 가리켜 수어라고 불렀습니다. 손수 제 말씀, 자, 즉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소가 밭을 갈고 말이 짐을 나르듯 노비는 말을 알아듣고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인권?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노비는 철저한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와 똑같이 취급되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그때 노비도 공평하게 쪼개져서 상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를 팔아서 빚을 갚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 가족이, 내 아이가 누군가의 빚 잔치에 팔려가는 물건이었다는 사실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래도 주인집에 얹혀 살면서 밥 걱정은 안 하지 않았나? 이건 아주 극소수의 솔거노비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노비들은 외거노비였습니다. 주인집 밖에 따로 살면서 매년 정해진 양의 곡식을 바쳐야 했어요. 자신의 생계도 꾸려야 하고 주인에게 바칠 세금도 내야 하니 노동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별이 뜰 때까지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개똥이라고 해두죠. 46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개똥이는 관청에 소속된 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9개월의 만삭입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발은 퉁퉁 부어 걸음조차 떼기 힘듭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산후조리원 따뜻한 방 아닙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논바닥 한가운데입니다. 에이 개똥이 동작 안 빨라. 오늘 안으로 저 밭 다 못 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관리의 고함 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듭니다. 개똥이는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고 호미질을 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 사이로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립니다. 양수가 터진 겁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습. 뭐야? 에이 재수 없게. 야 저기 구석에 가서 빨리 낳고 와. 해지기 전에 일 마쳐야 할 거 아냐. 관리의 눈에 개똥이는 산모가 아니라 고장난 기계일 뿐입니다. 개똥이는 밭두렁 옆 풀숲으로 기어갑니다. 거적대기 하나 없는 맨 땅. 지나가던 개가 쳐다보는 그곳에서 개똥이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킵니다. 소리를 지르면 주인이 싫어하니까요. 그렇게 흙먼지 속에서 핏덩이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시 관비의 출산 휴가는 단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죠. 뼈마디가 다 벌어지고 자궁이 수축되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7일 뒤 젖도 떼지 못한 핏덩이를 집에 혼자 두고 다시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지만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당하니까요. 이게 바로 세종이 즉위할 당시 조선의 적나라한 풍경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건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었죠. 현실은 그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추산해보면 당시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산모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끔찍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으면 하나가 죽고 산모 셋 중 하나는 산뇨결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노비는 소모품이었으니까요. 죽으면 새로 샀거나 다른 노비가 낳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구중궁궐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단 한 남자, 세종의 귀에 이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시계바늘을 1402년 4월 17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의 나이는 고작 30살이었습니다. 혈기 왕성하고 의욕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날 형조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왕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전하, 관비들이 출산 후 7일 만에 복귀하여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죽거나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옵니다. 보통의 왕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 안타깝구나. 쌀이나 좀 줘라. 아니면 노비들이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감시를 더 철저히 해라.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종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하나 떴을 겁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누가 정했는가? 당시 조선의 법률은 고려시대의 관습과 중국의 법을 참고했습니다. 관비의 출산 휴가는 7일이 국룰이었죠. 왜 7일일까요? 짐승도 새끼 낳고 며칠이면 뛰어다니는데 사람이 일주일을 쉬면 충분하지 않으냐? 라는 야만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의학 서적까지 통달한 덕후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아이를 낳고 회복되는 데에는 7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을요.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전하, 하오나,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옵니다. 그들을 너무 오래 쉬게 하면 관청의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이 재정이라 하여투느냐. 세종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재정이 있는 법이다. 비록 천한 노비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늘이 내린 짐의 백성이 아니더냐. 어찌 가축처럼 부려 그들의 목숨을 해친단 말이냐. 그날 세종은 역사의 길이 남을 파격적인 어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7일이 아니라 10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라. 여러분, 100일입니다. 7일에서 100일로 무려 14배를 늘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정이 아닙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대통령이 갑자기 뉴스에 나와서 오늘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4년으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맞먹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관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0일 동안 놀고 먹게 해주라고? 월급도 그대로 주면서? 관리들은 불만이 가득했겠죠. 일손은 부족한데 노비들이 100일씩이나 자리를 비우니까요. 하지만 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쉬어라가 아니라 살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100일 동안 산모는 몸을 추스르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생명력을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 시행 이후 관비들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자, 해피엔딩 같죠? 세종대왕님 만세 하고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파격적인 100일 휴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또다시 비극적인 보고서가 세종의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여전히 노비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요. 도대체 왜 100일이나 쉬게 해줬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을까요? 세종은 자신의 정책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음을 4년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각지대의 정체,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1430년 세종 12년. 세종은 4년 전 자신의 정책을 점검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100일 휴가는 분명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부터 쉬느냐였습니다. 당시 법 규정은 출산 후 100일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출산 전까지는 일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노비들은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관리의 강요 때문에 진통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배가 터질 듯 불러와서 숨쉬기조차 힘든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터에서 조산을 하거나 무리한 노동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되어 사산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산모가 아무리 출산 후에 100일을 쉰다 한들 이미 출산 과정에서 몸이 망가져 버리거나 아이가 죽어버리면 그 휴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후약 방문, 사람 죽고 나서 약 지어주는 꼴이었던 겁니다. 세종은 무릎을 탁 칩니다. 아차,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산모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시기는 아이를 낳은 뒤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직전이거늘. 세종은 당시 의관들을 불러 모아 팩트체크를 합니다. 만삭의 산모가 무리하게 움직이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하, 산달에 임박하여 과로를 하면 기운이 쇠하여 난산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산모와 태아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옵니다. 세종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계산이 섰습니다. 출산 후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출산 전의 보호가 선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1430년 10월 19일 세종은 두 번째 혁명적인 어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산기에 임박한 관비에게 출산 전 1개월의 휴가를 미리 주어라. 하여 출산 후에 받는 100일과 합쳐 총 130일을 쉬게 하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산전 휴가라는 개념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도 20세기 중반인 넘어서야 제대로 정착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조선에서 그것도 왕이 직접 나서서 애 낳기 전 한 달은 무조건 쉬게 해라 라고 법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이로써 조선의 관비들은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당당하게 일손을 놓고 태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 하나로 산모의 조산율과 난산으로 인한 사망률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세종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린 게 아닙니다. 생명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시점에 국가의 보호막을 씌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식 디테일 경영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예전길이라는 걸 옛날에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노비가 거짓말하고 저 다음 달에 나와요 하고 미리 놀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초음파도 없던 시절이죠. 하지만 세종은 이런 부작용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관비들의 출산 기록을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를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비가 저번에 언제 아이를 가졌으니 이번에는 언제쯤 낳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관청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으로 휴가를 쓰다 걸리면 엄벌에 처했겠죠. 하지만 세종은 처벌보다는 신뢰를 택했습니다. 설령 한두 명이 꾀를 부려 며칠 더 논다 한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하다. 이것이 세종의 마인드였습니다. 자, 이제 산전 30일 더하기 산후 100일, 총 130일의 완벽한 휴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산모인 개똥이는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정책에도 여전히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인 돌쇠는 어디 갔을까요? 돌쇠는 여전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멀리 지방으로 노역을 나가 있었습니다. 산모 혼자 핏덩이를 안고 130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 이건 휴가가 아니라 또 다른 고립이었습니다. 세종은 4년 뒤, 1434년. 마침내 신하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최후의 퍼즐을 맞추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조선 양반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아니 전하, 계집종이 놓는 것도 모자라 이제 사내 종까지 놀리시려합니까? 1434년 4월 26일 세종 16년 이날 조선의 조정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세종이 또 한 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순간 정전에는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모에게 130일을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젠 사내종까지 놀리시겠다고? 이게 나라냐?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당시 신하들의 반대 논리는 매우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단순히 싫어요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파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노비는 주인의 손발입니다. 계집종이 130일을 쉬는 동안 관청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데 사내종까지 한 달을 쉬게 하면 밭은 누가 갈고 짐은 누가 나릅니까? 이러다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고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전하, 노비들이 이 휴가를 악용하여 도망이라도 치면 어찌합니까? 천한 것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반드시 기어오르는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15세기 양반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타당한 걱정입니다. 생산성 저하, 도덕적 해이, 신분 질서의 붕괴, 이 모든 것을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반박 논리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경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허나 한번 생각해보라. 산모가 130일을 쉰들 혼자서 갓난아이를 돌보며 밥을 짓고 빨래를 할 수 있겠느냐? 산모 혼자 놔두면 굶어 죽거나 병이 덧나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준 130일의 휴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산모를 살리려면 곁에서 물을 떠다 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게 누구겠느냐? 바로 남편이다.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노비라 하여 부부의 정이 없겠느냐?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산모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유교를 숭상하는 우리 조선이 할 짓이더냐? 세종은 신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와 실효성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결국 세종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승리했습니다. 찰사 34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남편 노비 출산 휴가 30일이 확정됩니다. 이로써 조선의 관비 부부는 산전 30일, 산후 100일, 남편 30일이라는 완벽한 출산 케어 패키지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00% 유급으로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빠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20일입니다. 물론 육아휴직 제도가 따로 있지만 눈치 안 보고 다 쓰는 아빠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600년 전 조선의 노비 남편은 30일을 받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보다 1.5배가 깁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주말 개념이 없었으니 한 달 내내 쉰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죠. 세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첫 한 달, 그 시간이 한 가정에 그리고 아이의 정서에 얼마나 절대적인 시간인지를요. 그는 노비 가정을 단순히 노동력 재생산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의지해야 할
인격적 가족 공동체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제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개똥이는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느꼈을 겁니다. 왕이 내려준 이 3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을 했겠죠. 우리 이 아이 잘 키워보자. 전하께서 지켜주신 목숨이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가슴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세종대왕님, 대단한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노비였을까? 당신은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그 밑에 천민인 노비가 있었죠. 왕의 입장에서 정치적 파트너는 양반 사대부들이고 세금을 나눈 주체는 상민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노비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투표권이 있습니까? 여론을 주도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세종은 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기득권과 싸우면서까지 이 가장 낮은 자들을 챙겼을까요? 단순히 착해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종만의 섬뜩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유교에서는 민본을 강조하지만 그 백성의 범주에 노비는 잘 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어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록 천민이라 할지라도 이들 또한 하늘이 낸 백성이 아니더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노비의 주인은 양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버린 거죠. 너희 양반들이 노비를 부리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줄은 하늘이 쥐고 있고 나는 하늘을 대신해 그 생명을 지키는 대리인이다. 이것이 세종의 논리였습니다. 즉, 세종에게 노비 출산 휴가는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드는 종교적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 휴가 하나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노비 인권 패키지를 쏟아냈습니다. 당시엔 주인이 화가 나면 노비를 때려 죽여도 내 재산 내가 부쉈는데 뭔 상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관에 넘겨 법대로 처벌하라. 주인이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말라. 이른바 사형금지 원칙을 세운 겁니다. 또한 당시 부민 고소금지법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예외를 둡니다. 단, 살인이나 불법적인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노비라도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 노비를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냉소적인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미화하시는 것 저러 아닙니까? 사실 노동력 확보하고 인구 늘려서 국력 키우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 노비도 생산수단이니까 관리해 준 거 아닙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도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국가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면 굳이 남편에게까지 휴가를 주고 산전 휴가까지 챙겨주는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생산성만 따졌다면 아이 낳고 며칠 뒤에 바로 복귀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30일이나 놀리면 오히려 손해죠. 세종의 어록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쌍히 여겨, 참아 하지 못하여입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남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세종은 밤마다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잠 못 이루는 지독한 공감 능력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세종시대 관비는 130일 유급 휴가에 남편 30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는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될까봐 무서워요.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책상이 복도로 옮겨졌어요. 노키즈존이라서 카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한 면을 장식합니다. 세종시대보다 제도가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훨씬 정교해졌고 예산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 낳기를 두려워할까요? 세종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법조항 몇 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였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국가적 축복으로 여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겠다는 약속. 네오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왕인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 신뢰가 있었기에 노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요?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면 내 업무가 늘어나겠네 라고
짜증부터 내야 하는 이 각박한 사회 구조.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제2의 세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낡은 액자 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종대왕,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한글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말을 찾아주고 쉴 수 없는 자들에게 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양반이든 노비든 생명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종은 그 높은 용상 위에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니 우주처럼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바뀔 차례입니다. 거창한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임산부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유모차를 끄는 부모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보다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세종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600년 전 왕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별빛 사랑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지식의 바다에 동참해 주십시오.